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2017년도 제15회차 사회복지정책론 영역의 후반부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12문제인데요. 14번에서 마지막 25번 문제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 문제는 조금 더 쉽습니다. 자,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공적 연금 재정 관리 방식이 있는데요. 특징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것이 두 가지죠. 하나가 적립 방식, 하나가 부과 방식인데요. 자, 첫 번째 1번은 적립 방식을, 2번은 부과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적립 방식의 개념과 부과 방식의 개념이 1번, 2번에 세팅되어 있는데, 적립 방식은 가입자들 각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축적한 적립기금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립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자도 붙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받는 게 적립 방식입니다. 자, 부과 방식은 여기서 끊어야 돼요. 매년도 연금 재정의 수입 총액과 지출 총액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과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연금 재정의 수입 총액이 있습니다. 이게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지출이 있죠. 수지 균형의 원리라고 하죠. 수지 균형의 원리,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부과 방식이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적립 방식의 연금 제도에서 수지 상등의 원칙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고려합니다. 고려한다. 우리가 이제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수지 상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고려하고 있는데, 수지 상등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수지 균형과 거의 흡사한 용어인데요. 적립 방식에서도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지 상등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해설에 각 주에도 붙어 있는데요. 순보험료가 있습니다. 순보험료 총액이 있고요. 자, 이 순보험료 총액과 그 다음에 보험사고, 그러니까 이제 고령이 됐을 때죠. 자,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이걸 이제 보험급여라고 하죠. 보험급여. 자, 이 두 가지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 총액하고 보험금,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같아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수지 균등의 원리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100만 원을 냈는데 나중에 급여를 80만 원만 받는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순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급여,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같아야 된다는 원칙, 그것을 수지상등의 원칙이라 하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부과 방식의 연금제도는 도입 당시의 노인 세대에게도 일정한 연금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거는 근로세대에게 걷어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근로세대에게 부과해서 노인 세대에게 주기 때문에 도입 당시 바로 노인 세대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배웠죠? 세대 간 재분배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부과 방식은 세대 간 재분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적립 방식의 연금 제도는 저축 기능이 있나요? 네, 여기 적립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축 기능이 있는 겁니다. 저축 기능이 있는 것이 적립 방식이다. 저축 기능을 토대로 운영됩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도 체킹해 놓으셔야 돼요. 공적연금의 적립과 부과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자, 이제 15번 들어갑니다. 자, 어려운 문제 14번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수월할 겁니다. 자,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정책평가의 문제 한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정책평가는 정책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죠. 정책의 목표 달성 여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고요. 평가 지표 선택에서 우리가 이제 평가할 때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정책의 목표가 더 중요할까요? 측정의 용이성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평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효과성 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목표가 달성됐느냐, 정책 목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측정 용이성을 우선한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자, 정책 평가는 정책 활동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배웠죠? 평가의 목적에 책임성 증진. 평가의 목적에 책임성 증진이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산출과 영향. 산출은 결과를 말하고, 영향은 성과를 말합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든 성과에 대한 평가든
양적, 질적으로 할 수가 있죠. 양적, 질적 평가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습니다. 평가 결과, 평가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평가 결과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활용도를 높이는 그러한 메커니즘,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평가 지표 선택에서 측정의 용이성보다는 정책의 목표가 더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대안을 개발한다. 대안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대안을 구상할 때 첫 번째, 과거 정책을 검토해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정책 사례를 검토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OECD 국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볼 수가 있죠. 사회과학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안을 개발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과학적인 방법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또한 직관적인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 다 대안을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16번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하셔도 돼요. 자,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7번 문제는 과거 1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앞에 20년간 이야기에 나왔었죠. 네, 그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고용 불안정의 심화로 사회보험 제도의 기반이 견고해지고 있다? 고용이 불안정해졌는데 어떻게 사회보험 제도가 기반이 견고해집니까? 약해지고 있는 거죠. 약해짐이라고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복지정책의 총 지출이 아무래도 이제 아시는 대로 점점 더 복지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복지 사회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증가 추세입니다. 근로빈곤층 지원 제도가 약화되고 있나요? 강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근로빈곤층의 대표적인 사례가 차상위 계층 아닙니까?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EITC라든지 자활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복지사업이 증가되고 있어요. 지방분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자체적인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서울시 복지사업, 경기도 복지사업 완전 좋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증가되고 있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 대상의 초점이 끊어요. 극빈층이 아니에요. 중산층까지 이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중부담, 중복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우리나라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4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하고 경제정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복지하고 경제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복지와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보는 거예요. 선순환 구조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관계 이것을 꼭 생각해 주시고 이 문제를 보셔야 돼요. 경제정책은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주나요? 네, 줍니다. 자, 복지정책은 경제에 영향을 주나요? 네, 줍니다. 자, 여기 이걸 보고 이제 푸시면 됩니다.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은 서로 상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네, 서로 상생할 수 있습니다. 공생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경제체제 유지를 위해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복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지가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체제 유지를 위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사회복지 정책은 경제에 영향을 준다. 이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도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9번 문제는 소득 재분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득 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다. 소득 재분배는 세대 내 재분배가 있고 세대 간 재분배가 있습니다. 세대 간 재분배는 앞에서 제가 부가방식, 공적연금의 부가방식을 말씀드렸고요. 소득 재분배는 시장 기능에 따라서 1차적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거다.
아닙니다. 그러면 재분배가 아니죠. 재분배는 다시 분배하는 거잖아요. 시장 기능에 따라서 1차적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산적인 활동을 했을 때 급여를 분배받는 거예요. 이 소득 재분배는 2차적 분배를 말하는 겁니다. 2차적 분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적인 분배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정부가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서 실현하는 거다. 아무래도 재분배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세정책 들어가야 되고 사회복지정책 들어가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와 같이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민간이 자발적인 기부를 해주면 그 기부한 돈이 또 극빈층을 위해서 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에 의해서도 이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적 소득 재분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어떤 시간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이제 거론되는 것이 시간적 소득 재분배인데, 개념을 보세요. 한 개인이 안정된 근로생활 시기에서 끊어요 불안정한 소득 시기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시간적 소득 재분배라 해요. 자, 보세요. 시기란 단어가 나왔죠. 시기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적 소득 재분배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안정된 근로생활 시기가, 여러분들 지금 근로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을 말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노후가 되면은 이제 불안정한 소득 시기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소득 활동하기가 어려우시니까. 나이가 드시면. 그러면 그 시기로 소득이 이전된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연금이에요. 대표적인 게 연금이라고요. 연금제도. 그러면은 장기적인 보험에 해당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민연금제도가 시간적 소득 재분배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2번이에요. 소득 재분배는 2차적 분배입니다. 2차 분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20번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급여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번 정책론의 문제에서 조금 기형적인 부분이 뭐냐면 연금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정말 연금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연금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고요.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저부담이죠. 적게 부담한데 많이 받아요. 고급여 형태예요. 그래서 저부담 고급여,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고부담 저급여,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급여를 받는 공식에서 1.2 A 플러스 B 1 플러스 0.05 N 이렇게 하잖아요. 이 A가 평등 부분이에요. 그래서 적게 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A라고 하는 걸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연금액의 균등 부분, 이게 아까 했던 A 부분이에요. 균등 부분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나타난다. 네, 맞아요. 균등 부분에서 똑같이 주는 거, 돈을 많이 번 사람이나 돈을 적게 번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균등 부분 A는 바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008년 이후에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데 비례 상수는 매년 0.5씩 감소한다. 아니에요. 자, 0.015씩이에요. 0.015씩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까지가 1.5였어요. 비례 상수가 1.5였는데 2028년에는 1.2가 돼요. 1.2. 자, 그러면 여기가 2008년까지 적용됐던 것이고요. 그러면 2009년도부터 해마다 0.015씩 감소해요. 감소해서 여기 1.5가 1.2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40년 가입 시 소득 대체율 50%를 의미하고요. 여기 1.2는 이것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써드리는 거예요. 40년 가입 시 소득 대체율이 40%인 거예요. 소득 대체율이 40%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0.015씩 감소해서 2028년에는 바로 1.2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5씩이 아니에요. 아주 좀 지엽적인 건데 나왔어요.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 부양가족연금액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기초로 해서 산정합니다.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를 출제했네요.
자, 그러면 기역 맞고 니은 맞고 리을이 맞죠? 기역, 니은, 리을 4번이 답이 됩니다. 20번 문제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들어갑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급여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시설급여 제공기관에는 끊어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포함된다. 이거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설급여 제공기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장기요양기관이라고 나와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자, 노인의료복지시설이에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이에요. 여기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겁니다. 장기요양기관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가 있고 시설급여가 있는데 뭐가 우선이에요? 재가급여가 우선이죠.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한다. 맞습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요양, 주야간보, 단기보, 복지용구 제공 이런 것들이 있죠. 요양과 목욕 등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특별연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런 것이 있어요. 가족요양비 등이 있다. 맞아요. 자, 급여 문제였습니다. 1번은 시설급여 제공기관인데 틀렸고요.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건데요. 경감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있어요. 해설 참고해 주시고요. 휴직자 경감해 줘야 되겠죠. 60세 이상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65세 이상인 자, 이 사람이 경감 대상자가 되고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경감 대상자 되고요. 섬, 벽지, 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섬, 벽지, 농어촌 등에 거주하는 자, 네, 당연히 경감 대상자고요. 하나 더 있어요. 국가유공자도 경감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만 탈락이고 기역, 디귿, 리을 4번이 답이 됩니다. 22번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료의 경감 문제였습니다. 23번 문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산재보험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앞에 있었죠. 장해급여는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있는데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번 지문이 맞아요. 2번 지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업무기인성이라고 하죠. 업무기인성, 인과관계가 있을 때 보상해 줍니다.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은 퇴직하면 소멸한다? 아니요. 퇴직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퇴직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한다 그랬어요. 산재보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하는 게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겁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는 산재보험의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아닙니다. 민간사회단체는 당연적용사업장입니다.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용사업장은 가입을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민간사회단체도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어요. 1번이 맞습니다. 23번 산재보험의 문제였습니다. 2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24번 문제 들어갑니다. 24번 문제는 법이 개정되어서 다시 촬영해 드립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예전에 구법에 적용되어서 설명을 좀 해드렸었는데 이제 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촬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입니다. 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두 사람이에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두 사람인데 첫 번째가 근로자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자영업자도 피보험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영업자가 무슨 고용보험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영업자도 피보험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자, 첫 번째,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가입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우리가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의무 가입을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근로자 중에서도 적용 제외자가 있어요. 뭐 65세 이상 되었는데 고용된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제외자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근로자는 의무 가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자영업자는 이거는 희망 신청이에요. 희망하는 사람이 신청해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나 저 고용보험 가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구간이 있거든요. 보험료를 내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을 신청해서 보험료를 이제 산정을 해서 그 보험료가 자동이체 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구직급여를 자영업자들이 받기 위해서는요, 이걸 해야 돼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근로자도 동일합니다. 근로자도 동일합니다. 자, 내가 폐업을 했어요. 자영업을 했으니까 폐업을 한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구직급여를 받으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영업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우리가 국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있는 거예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있거든요. 그것을 근로자도 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보험료를 내고 있는 자영업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자, 구직급여 소정일수가 나왔네요. 90일 이상 240일까지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제가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나눠드릴게요. 이게 개정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30일씩 늘어났어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급여 소정일수를 이야기하면 최하가 120일이에요. 원래는 90일이었는데 30일 늘어났어요. 120일이고 120일이었어요. 자, 근로자가 맥시멈이 더 길어요. 근로자가 240일이었거든요. 240일이 270일로 늘어났어요. 270일입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는 120일, 90일에서 180일이었거든요. 그런데 120일에서 이제 210일로 늘어난 거예요. 210일로 늘어났어요. 30일씩 늘어났다라고 보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급여 소정일수 근로자는 120일에서 270일. 그 다음에 자영업자는 120일에서 210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를 체납했어요.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자동이체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자동이체 하는데 거기에 빠져나가는 날에 돈이 없었다. 그러면 이건 체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납 처리가 되면은 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보험료 체납은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체납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보험 체납도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의 경우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답을 해결합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24번 문제는 법이 개정되어서 다시 재촬영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25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투자 전략입니다. 사회투자 전략, 사회투자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The Third Way, 제3의 길이다. 이렇게 배웠죠?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아동세대는 인적 자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세대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 아동세대가 바로 인적 자본이고 그 자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랬으니 인적 자본 투자를 강조하는 것이다. 사회투자국가가 그래요. 또한 교육 기회를 준다 그랬으니까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거예요. 1번 지문에서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2번 지문 들어갑니다.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목표를 추구한다. 경제는 work, 그 다음에 사회 복지 정책, 사회 정책이 그거니까 welfare.
그래서 노동연계복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노동연계복지를 강조해서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투자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제3의 길과 연관성이 있고요. 사회투자 모형에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1번에 뭐라고 썼죠? 기회의 평등입니다.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틀리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인적 자본의 근본적인 육성을 통해 사회 참여 촉진을 목표로 한다 맞고,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맞고, 그게 바로 뭐죠? 월크페어 아닙니까?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투자해 주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표도 있다. 월크페어를 보고 이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25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 정책을 크게 두 꼭지로 나누면 사회보장 파트 전과 사회보장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이번 2017년도 15회 문제는 사회보장 파트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엄청 나왔고, 고용보험 나왔고, 산재보험도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소득 재분배도 여러 문제 나왔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회보장 파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 파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리고 전반부에 있는 문제들이 좀 예전에 비해서는 적게 나왔다. 이런 것들이 주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회보장 파트를 여러분들이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있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파트, 이거는 우리가 법제론과도 연관성이 있어요. 법령에서 공부를 잘 해놓으면 여기 있는 사회보장 파트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지문에 몇 개 정도는 커트하거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법제와 정책의 연계를 꼭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